안녕하세요. 베리지에게 여러분.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요, 전산세무회계와 재경관리사 2024년 시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개정세법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법인세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내용은 전산세무 같은 경우에는 4월 시험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재경관리사는 5월 시험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 전산세무 1급에서만 법인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강의는 전산세무 1급을 준비하시거나 재경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강의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는 접대비 명칭에 대한 변경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이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법 전반에 걸쳐서 접대비라는 명칭은 이제 사라집니다. 자,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업무추진비 혹은 기업 업무추진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기업 업무추진비인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접대비를 업무추진비라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강의에 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이라서 시험에서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반드시 물어보겠죠. 자, 그래서 명칭이 메뉴나 이런 것들에도 다 영향을 미쳐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에 대한 합리화다라고 해서요. 해당하는 규정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입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이다라고 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수입배당금이 뭐겠어요? A라는 법인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내 회사가 자,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배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당은요. A라는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서 남은 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받을 때 그 이익 잉여금이 세금이 이미 부과가 돼서 남은 금액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내가 회사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기서 1차적으로 법인세를 내고 내 회사가 수입 배당금이 생겼다고 해서 2차적으로 또 법인세를 내라고 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불거지겠죠. 자, 그래서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입금 불산입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거나 잉여금에 대해서 분배를 받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배당금이나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당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배당 성격이야. 이건 배당한 거나 다름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의제해버리는 의제 배당 소득들은 모두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 앞서 설명했다시피 법인세가 부과된 이익,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법인세 내고 왔어? 그렇다면 중복해서 법인세를 또 낼 필요는 없어. 이런 관점이었던 거죠. 자,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수입 배당금은 입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자, 입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거는 반면 입금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은 입금 처리를 하는 건데 어떤 건가 봤더니요.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의 수입 배당금. 자,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내가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점도 있고요. 또 하나 내가 저 회사에 지배하는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말 단순하게 배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 취득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3개월 이내는 너무 짧다. 법인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납부됐을지라도. 자, 그 다음에 지급 배당 소득공제를 받았대요. 이미 소득공제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세금의 혜택을 다 받은 거예요. 그걸 내가 배당 소득으로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저쪽에서 소득공제나 이런 혜택들을 통해서 실질적 세금 부담이 없었다면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는 이제 입금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법인세가 비과세, 면세, 감면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낸 적이 없구나.
그럼 너희 회사가 나한테 배당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이익을 가지고 나한테 배당을 줬구나. 그렇다면 이 배당에 대해서는 내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겠구나. 취지 자체가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거였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납부나 부담이 없었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 뭐가 있도록 나 쪽에서 배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납부하게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라도 한 번 이렇게 세금이 납부가 이루어지겠죠.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유상감자 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자,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유상감자를 하면서 150을 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되는 50은 배당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겠죠. 자, 그 외에도 뭐 자기 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는 것들. 자, 또는요. 재평가 적립금. 이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건요. 자본금의 전입을 하거나 2월 결손금의 보전을 해서 쓰이도록만 되어 있는데 만약에 3%의 세율로 적용이 된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된 이 재평가 적립금을 가지고서 내가 자본금에 적립을 하거나 결손금이 아닌 배당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당받은 부분은 또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받았을 때 법인세에 대해서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입금으로 처리하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제 재경관리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억은 해주시면 좋겠고요. 간혹 전산세무 1급에서도 정말 엉뚱하게 이론에서 너무 어렵게 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신다면 한 번쯤은 듣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 수입배당금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을 가지고 있다. 입금 불산입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 금액에 대해서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손금이라는 표현은 법인세법의 표현이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의 표현이죠. 이 손금에 대해서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 직원한테 주는 급여, 인건비만 뭐가 아니라 손금이 아니라 이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하게 되는 이 직원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출산이냐 양육지원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손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법에다가 딱 열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모두 다 이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때 다만 조심하실 점은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이 되는 지급 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근로자에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우리 회사는 출산을 하게 되면 뭐 100만 원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라고 했을 때 그 100만 원에 대해서 모든 직원에 똑같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을 마련해 두었네요. 자, 그 다음에요.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 손금 산입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통시장? 이거 내가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사용액만 들어봤죠? 그런데 이 접대비 쪽, 즉 업무 추진비 쪽에도 추가적으로 손금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기본적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요. 일반 기업들은 1개월에 100만 원씩, 1년을 1,200만 원의 기본 한도가 제시가 되고 중소기업들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인 한 달에 300만 원씩, 1년에 3,6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자, 1,200, 3,600의 기본 한도 외에도요. 그 회사 규모, 즉 수익금액 규모로서 추가적인 한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억 이하일 때 0.3%, 100억을 초과해서 500억 이하다 0.2%, 500억을 초과하면 0.03%의 한도를 제시해주고 있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재경관리사는 여러분들 한도 계산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런 수익금액에다가 일반 수익금액도 있지만 뭐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금액도 있다라고 해서 일반 수익금액을 먼저 적용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금액은 이후에 10%를 한도로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 다 풀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자, 이 부분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느냐? 자, 뒤에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게요.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 문화적 대비, 즉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기본 한도와 수익 금액별 한도에다가 20% 한도로 추가로 우리가 문화적 대비에 대해서 손금을 인정받았던 사례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적용 기한을 2025년도까지 이렇게 또 연장을 했다라는 거, 왜 또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통시장에서의 기업 업무 추진비 특례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것도 문해섭 대비는 이제 문화생활과 관련된 뮤지컬 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서 거래처에게 선물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한도가 생겼잖아요. 이제는요, 거래처에게 명절 선물을 보낼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 전통시장에서 이용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의 경우에는 기본 한도와 수익 금액별 한도에다가 추가적으로 10% 한도로 해서 이렇게 추가 한도가 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접대나 이런 지출들이 전통시장에서도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당연히 다만 일반 유흥업이나 이런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지출한 것들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도 특별하게 우리가 2월 결손금 공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 기업들은 이 공제 대상 2월 결손금과 그 다음에 그 기업의 기준소득 금액의 80%까지만 한도로 2월 결손금 공제를 하고 있었죠. 여기에 생략은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회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법인들에 대해서는 기준소득 금액의 100%까지 이렇게 2월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 일반 기업에 이렇게 80% 한도로 적용이 되고 있던 법인들 중에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100% 결손금 공제가 되게끔 바뀌었는데요. 자, 일부 법인이라 하면요. 여기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사립학교 법인 등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한다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2월 결손금에 대해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게 기준소득 금액의 100%까지 이렇게 허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험에서 등장할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얘가 중소기업이야, 일반 기업이야, 이 정도만 구분해서 100%, 80%이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산입할 수 있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100% 2월 결손금 공제를 허용한다. 이런 표현 많이 등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입했다? 업무 전용 보험을 가입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이 회사 관련 법인 차량에 대한 전용 보험이 따로 있죠. 그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24년도부터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따라붙게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길거리에 보시게 되는 연두색 번호판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법인 업무용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모두 다 손금에 대해서 산입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시고서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인건비입니다. 앞서 인건비에 대해서 출산과 이런 관련된 비용에 대해 기업의 근로자 모두에게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인건비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인데요. 국내 법인인데 이 해외에
지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100% 출자해서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급여와 관련해서 파견을 시키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급여가 지급이 될 텐데 급여를 국내에 있는 회사가 주는 거죠.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불을 하면서 뭐가 되겠어요? 원천징수에서 소득세로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요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해외에 있는 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 당연히 국내에 있는 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100% 손금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해외에 이렇게 파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손금을 처리할 수 있는 법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확대했습니다. 모든 해당 내국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의 인건비는 이제 모두 다 손금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에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해서 국내에서 그 직원에게 이제 소득을 제공하면서 소득세 원천 징수가 됐구나.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그들에게 급여를 줄 때 정확하게 모두 다 파악이 되는 상황인 거고 이 회사의 지출, 경비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손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진행해 보았습니다. 뭐 어려웠던 내용들도 있을 거고 비교적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내용들도 있었을 텐데요. 자, 어찌되었든 법인세법 크게 변화가 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접대비에 대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명칭이 생기고 거기에 전통시장에 대한 지출의 한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거, 이 정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기억해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그 외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쯤 들어봤으면 시험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시험을 충분하게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잘 숙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